20년 동안 버스를 타지 않던 할머니, 그리고 효자로 불리던 아들의 진실. 나는 동네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사이다. 30년간 욕심 없이 직업으로서 버스를 운전한다. 항상 같은 정류소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버스를 타지 않는 할머니를 보며 의문이 들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 할머니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 2025년 봄과 여름의 경계쯤 되는 날이었다. 나는 늘 그렇듯 새벽 첫 차를 몰고 노선을 돌고 있었다. 이 길은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을 만큼 익숙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정류소 하나가 눈에 걸렸다. 늘 할머니가 앉아있던 그 벤치가 텅 비어 있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쳐야 했는데 가슴 한쪽이 묘하게 서늘해졌다. 그 할머니는 버스를 단 한 번도 탄 적이 없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버스를 오래 기다린 사람이었다. 비 오는 날엔 우산도 없이, 한여름엔 땀에 젖은 채, 한겨울엔 손을 호호 불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치 버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버스를 타고 올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그 장면을 지켜봤다. 처음엔 나도 그저 이상한 노인이라 생각했다. 세상엔 설명 안 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지만 세월이 쌓일수록 그 기다림엔 이유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할머니의 눈은 늘 도로 끝을 향해 있었다. 내가 문을 열고 손님을 태울 때도 할머니는 나를 보지 않았다. 언제나 같은 방향, 같은 끝을 보고 있었다. 그런 할머니가 사라졌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괜히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혹시 병원에라도 실려 가신 건 아닌지 계속해서 걱정이 되지만 참았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 빈 벤치로 향했다. 마치 내가 무언가를 놓친 사람처럼. 며칠 뒤 정류소 바닥 한쪽에서 낡은 비닐봉지 하나를 발견했다. 할머니가 늘 들고 있던 그것이었다. 안에는 오래 접힌 종이와 이름 하나가 적힌 메모가 들어있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나는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이 기다림은 우연이 아니었고 이 사라짐엔 이유가 있었다. 그대는 몰랐다. 이 할머니의 기다림이 한 가족의 추악한 민낯과 이 동네 전체를 속여온 거짓을 드러내게 될 줄은, 그리고 그 끝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참교육이 시작될 줄은. 그 종이를 본 뒤로 나는 운전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이름 하나, 날짜 하나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이 동네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이름이었다. 동네 행사에 빠지지 않고 얼굴을 비추고 효자 이야기로 종종 회자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더 소름이 끼쳤다. 나는 그날 이후 일부러 그 정류소에 조금씩 더 일찍 도착했다. 혹시라도 할머니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벤치는 늘 비어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 앉아보면 할머니가 왜 매일 그곳에 있었는지 조금은 느껴졌다. 도로 끝이 훤히 보이고 버스가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의 얼굴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였다. 기다리기에 딱 맞는 자리였다. 동네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다들 처음엔 모른 척했다. 하지만 몇 마디가 오가자 표정이 바뀌었다.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이 동네에서 혼자 산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가족이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지냈고 도움을 받는 걸 극도로 꺼렸다고 했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다들 눈치를 보고 있었다. 결정적인 이야기는 오래된 세탁소 주인에게서 들었다. 할머니는 매달 같은 날짜에 정류소에 더 오래 앉아 있었다고 했다. 마치 그날만은 놓칠 수 없다는 사람처럼. 그 날짜는 아들이 집을 나간 날이었다. 할머니는 그 이후로 매달 그날이 되면 버스를 기다렸다.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할머니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그 사이 아들은 성공했고 착한 아들이라는 이미지로 살아갔다. 그 모든 시간 동안 할머니는 정류소에서 늙어갔다.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은 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이건 단순한 불효가 아니었다. 철저한 방치였고 계산된 외면이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실종은 우연이 아니라 그 방치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나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마다 속이 뒤집혔다. 나는 매일같이 그를 봐왔던 사람이었다.
정류소에서 몇 번이나 마주쳤고 동네 행사 때는 버스를 세워두고 인사까지 나눈 사이였다. 그는 늘 단정했고 말투는 공손했으며 어른들 앞에서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모습만 보면 누구나 좋은 아들이라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정류소 벤치에 남아 있었다. 할머니가 버스를 타지 않았던 이유, 같은 자리에만 앉았던 이유, 그리고 끝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씩 이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일부러 그 아들이 자주 간다는 복지관 근처 노선을 맡았다. 멀리서 지켜보니 그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고 있었다. 그 장면이 내 눈에는 기이하게 느껴졌다. 알고 보니 그는 효라는 단어를 아주 잘 활용하는 사람이었다. 강연 비슷한 자리에도 나가고 지역신문에 이름이 실리기도 했다. 부모를 모시는 법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의 어머니는 길 위에 방치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선명하게 대비됐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걸. 할머니가 병원에 실려갔던 날 보호자에게 연락이 갔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나중에 아들은 말로는 귀찮았다는 이유였다. 그 한마디가 할머니의 인생을 정리해버렸다.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는 얼굴을 보고 있자니 분노가 손끝까지 차올랐다.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처음엔 다들 믿지 않았다. 하지만 증언이 하나둘 쌓이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고 그 아들의 이름이 더 이상 미담으로만 오르내리지 않게 됐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 그 가짜 효자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게 되는지. 소문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퍼졌다. 조용하던 동네가 서서히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나오면 예전처럼 칭찬부터 나오지 않았다. 대신 설마라는 말이 먼저 붙었다. 사람들은 처음엔 믿고 싶어 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속아왔다는 사실보다 좋은 이야기를 믿는 게 훨씬 편했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계기는 작은 기사 하나였다. 지역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이었다. 실명은 가려졌지만 내용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었다. 정류소 벤치에서 20년을 기다린 노모, 연락을 끊은 아들, 그리고 보호자 연락을 끝내 받지 않았다는 병원 기록.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은 단번에 누군지 알아봤다. 댓글은 순식간에 쌓였다. 나는 그 글을 보며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기만 했던 사람. 끝까지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 할머니의 침묵이 이제 와서 가장 큰 증거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세상은 늦게 움직였지만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자 멈추지 않았다. 그 아들은 처음엔 부인했다.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해명은 늘 어설펐다. 왜 연락을 끊었는지, 왜 병원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사람들은 그 공백을 더 무섭게 느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태도 자체가 답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복지관과 지역 단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를 홍보 자료에 써왔던 곳들이 하나둘 거리를 두었다. 강연 일정이 취소되고 이름이 실린 게시물이 내려갔다. 그는 하루아침에 효자의 상징에서 의심의 대상이 됐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씁쓸하면서도 묘한 통쾌함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 남아 있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주 사소해 보이는 흔적 하나. 그것이 공개되는 순간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되돌릴 수 없는 참교육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기록은 뜻밖의 곳에서 나왔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살던 반지하 방을 정리하던 자원봉사자가 발견한 작은 수첩이었다. 겉표지는 달아있었고 첫 장에는 날짜와 함께 같은 문장이 반복돼 있었다. 오늘도 기다린다. 그 문장은 20년 가까운 시간을 차곡차곡 채우고 있었다. 나는 그 수첩을 넘기며 숨이 막혔다. 수첩에는 특별한 말이 거의 없었다. 원망도 욕설도 없었다. 대신 버스 번호, 날씨, 정류소에 앉아있던 시간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매달 같은 날엔 꼭 한 줄이 추가됐다. 오늘은 혹시 올까? 그 한 줄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세게 때렸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었고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병원 날짜가 적혀 있었다.
보호자에게 연락이 갔다는 표시,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적힌 문장 하나. 못 받았겠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손에서 힘이 빠졌다. 끝까지 아들을 두둔하는 글이었다. 이 수첩이 공개되자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다. 수첩 내용이 알려지자 그 아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뒤늦게 입장을 냈지만 사람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해명문은 길었지만 핵심은 없었다. 사정이 있었다는 말, 오해라는 말뿐이었다. 그러나 수첩 앞에서 그 말들은 아무 힘도 없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묻기 시작했다. 왜 어머니는 정류소에 있었는가? 왜 집이 아닌 길 위에서 늙어야 했는가? 질문이 쏟아지자 그는 점점 궁지에 몰렸다. 복지 관련 기관에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단순한 도덕 문제가 아니라 방임 여부가 쟁점이 됐다. 나는 버스를 몰며 그 소식을 들었다. 정류소를 지날 때마다 할머니가 앉아있던 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이제는 그 자리가 침묵의 상징이 아니라 증거의 자리로 바뀌어 있었다. 결국 아들은 공식 조사 대상이 됐다. 그동안 받았던 각종 명예와 혜택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언론은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이미 흐름은 정해져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효자 이미지를 믿지 않았다. 오히려 왜 그렇게 오래 속았는지를 분노했다. 그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사과는 어머니가 아닌 대중을 향한 것이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불을 지폈다. 할머니가 살아있었다면 듣고 싶었을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참교육이라는 말이 현실이 됐다. 동네의 정류소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누군가 꽃을 놓기 시작했고 벤치는 깨끗이 정리됐다. 그 자리는 더 이상 방치의 상징이 아니었다. 기다림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장소가 됐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뒤늦게나마 할머니가 세상과 연결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들은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가 쌓아올린 이미지는 할머니의 수첩 한 권으로 무너졌다. 사람들은 이것을 사이다라고 불렀다. 하지만 내겐 씁쓸한 정이었다. 너무 늦게 도착한 정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버스를 몬다. 하지만 운전석에서 세상을 보는 눈은 달라졌다. 그냥 지나쳤던 사람 하나, 풍경 하나에도 사연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할머니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결국 가장 큰 목소리를 남겼다.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왜 그렇게 오래 지켜봤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다만 정류소를 지날 때마다 속으로만 말한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으셔도 된다고. 2025년의 그 봄은 그렇게 지나갔다. 할머니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기다림은 남았다. 버스를 타지 않았던 노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나는 오늘도 같은 노선을 달린다. 그리고 그 벤치를 지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린다. 침묵이 항상 약한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실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통쾌한 참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건 할머니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질문이었다.